현대사회와 효충문화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심보감의 효행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끝없는 부모님의 은혜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행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효도를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과목의 경우는 엄청난 철학적 이론이 있기보다는 구체적 실천이 더 중요한 교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에게 더 효행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근본이자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치인 효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의 선순환과 당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순환 그러면 대단히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효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이제 자녀가 있는 학생도 있고 또 자녀가 없는 학생도 있겠지만 자녀에게 효도를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녀에게 효도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내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효도가 선순환적이고 당위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 PPT에는 한자를 실지 않았는데요. 효행의 당위성을 효행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공이 말하였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녀가 또한 나에게 효도하나니, 내가 이미 불효하였다면 자녀가 어찌 나에게 효도하리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녀가 나에게 효도할 가능성이 높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가 나에게 효도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입니다.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고 효자 집안에서 충신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한 말이지만 대단히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난다라는 내용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효의 선순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효자 집안에서 충신이 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효라고 하는 가족 윤리가 충이라고 하는 국가 윤리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효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효성이 지극한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그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배워서 효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핵가족화가 되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아서 윗어른을 존경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거나, 또는 효도의 가치를 좀 게을르게 교육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나 아예 교육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AI 시대이고 인공지능 시대라 하더라도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자녀도 나에게 효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고 또 본받아서 그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을 이제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부모의 행동이라든가 또는 부모의 말투들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경우, 또 모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동양의 명심보감에 뿐만이 아니라 프로이드라든가 에릭슨이라든가 같은 그런 서양의 심리학자들도 결국에는 부모의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자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미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내 자녀가 효자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확장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효충 군사학과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효충이라고 이제 정규과정 학생들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말로만 효충이라고 구호로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효하는 사람인가, 내가 충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효충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매 시간마다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또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결국에는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나 수학과 같이 학교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들이 용납되는 잘못된 가정 교육 때문에 요즘에 인성이라든가 효라든가 정직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이 매우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또 사회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인간과 인간의 존중의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효에 대한 자녀 교육이 무조건적으로 가정에게만 있다라고 치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또 지역사회가 이런 자녀 교육에 있어서 1차적 책임을 가지고, 효라고 하는 것은 전 근대적인 유교적 가치가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의 마땅한 행동들을 했을 때 사랑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효도는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또 순간적으로는 어떤 효를 행동하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강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범을 보이면 자녀는 별말 없이 그런 효도하는 태도를 모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서양의 철학자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데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여기는 논리적인 어떤 이유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야, 너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라고 설득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패션, 감정이죠. 예를 들어 이 효도를 자녀에게 교육시킬 때 자녀에게 야, 아빠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드냐, 너희는 엄마 아빠에게 효도해야 돼 라고 말함으로써 엄마 아빠의 그런 힘든 사회생활과 힘든 양육의 환경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공감과 또는 어떤 감정적 호소를 통해서 효도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사실은 효도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면은 끝까지 교육시키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과 또 논리에 의한 효도 교육은 사실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더 본질적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성품에 의한 어떤 설득입니다. 결국에는 모범을 보이는 태도들이죠. 이것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호소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묵묵하게 그 사람의 행동을 따르고 모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결국에는 효도의 행동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태도나 부모의 그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너무나 잘 볼 수 있는데요. 뭐 부모가 집에서 계속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자녀들도 역시 책보다는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가 TV를 보는 대신에 책을 보는 습관을 자녀에게 보인다면 자녀도 책을 보는 습관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고 결국에는 자녀에 대한 효도 교육은 어떤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말을 조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노인을 경시하는 태도들 또 노인을 경시하는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늙어가지고 늙어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인들을 비하하는 말들을 자녀들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자녀들에게는 어떤 어르신들 또 노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기 어렵고 결국에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부모는 행동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PPT의 내용을 보면 호사자 부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애로우면 아들은 효도하게 됩니다. 여기는 아버지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자애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은 당연히 효도하는 행동을 모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자녀가 이에 응답할 때 가정은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이걸 앞에서 효도의 양방향성이다 제가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효도는 강요에 의한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랑의 흐름을 인지하고 먼저 효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효도는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서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의 한 문장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를 낳게 되고 거스름을 범한 사람은 다시 거스리는 자녀를 낳게 된다. 이를 믿지 못하거든 처마 끝에 낙수를 봐라. 방울방울 떨어져서 내림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를 낳게 되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부모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더라도 자녀는 나에게 효도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해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심보감에서는 처마 끝, 그러니까 지붕의 처마 끝에 낙수 떨어지는 물을 봐라. 뭔가 방울방울 떨어져 내림이 앞선 물방울대로 뒤에 따르는 물방울이 그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부모의 효도하는 행동을 자녀가 그대로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날 리가 없고 팥 심은 데 콩이 날 리가 없습니다. 결국엔 자신은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자녀에게 효도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방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죠. 부모가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찌 다른 행동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알게 모르게 부모의 행동과 말의 태도를 자녀들이 그대로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부모에 의해서 자라는지 또 그 부모의 성품과 그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자녀가 성장하는 어떤 방식이 달라지고 또 어렸을 때 노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효순한 집에서 효순한 자손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에는 효순한 자손은 어른에게 공경하고 또 나라에 충성하여 화평한 세상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효라고 하는 것은 가정 내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나라에 충성하고 화평한 세상을 만든다. 앞에서 효충 예에 있어서 예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결국에는 효와 충과 예가 서로 간에 연결되고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명심보감의 효용편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맥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도가 인류의 가장 큰 근본이며 효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부터 어떤 효를 실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주 전화해서 안부 묻기이죠. 요즘에는 핵가족 사회이고 또 부모와 자녀가 다른 도시에 살고 또 이렇게 자주 찾아뵙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사람마다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전화 안부 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정신이 없고 바빠서 부모님에게 전화할 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거는 기껏해야 한 하루에 5분 정도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5분 정도 전화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간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작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자주 전하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고 혹시 부모님이 이제 점점 이제 노화되어서 80이 되시고 70이 넘으면 사실은 80이나 70 넘은 노인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내가 좀 피곤하고 오늘은 전화를 하고 싶지 않더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서 또 마음의 결단을 해서 부모님에게 자주 안부 묻는 전화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경민대학에서 효를 강의하면서 효도한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기말고사에 쓰는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여학생이 평상시에 효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경민대학에 진학한 다음에 효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효도한 사례를 기말고사에 쓰라고 하니까 이제 효도를 해야겠는데 마땅히 어떤 효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생각하다 끝에 출근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이제 그거를 이제 기말고사 쓰기 위해서 이제 숙제 삼아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아빠 나 누구야? 했더니 우리 딸 웬일이야? 나 지금 숙제 중이야. 라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왕 전화했으면 더 이렇게 아빠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라든가 오늘 뭐 피곤하진 않아?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생각 없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냥 숙제 중이다라고 전화를 끊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전화하니까 그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대화가 길어진 거죠. 점심 먹었어? 예를 들어서 또는 점심 뭐 먹었는데 뭐 이런 이제 안부를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중간고사 때쯤에 이제 바쁘니까 과제도 있고 시험 공부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전화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다시 이제 효도한 사례를 기말고사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 딸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동안 전화를 안 했어?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경민대 그 학생이 되게 마음이 되게 아팠대요. 왜 아팠냐면 본인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화한 게 아니라 숙제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건데 그러한 성의 없는 조차도 아버지 또 아빠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다. 이런 내용을 기말고사에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전화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안부 묻는 전화를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헤아리기입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배려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기 때문에 뭔가 필요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부모님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고 또 그것들을 배려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 헤아리기에 관한 내용이죠. 세 번째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부모님을 웃게 만드는 밝은 얼굴이죠.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은 점점 이제 노화되어지고 또 정신도 이렇게 맑지 않거나 또는 이게 의지가 약해지고 이제 뭔가 이제 약한 존재가 되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이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런 서운한 마음과 또 응어리진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웃게 만드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밝은 얼굴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효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녀가 건강하게 웃는 밝은 얼굴로 부모를 대했을 때 부모는 안심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밝은 에너지가 부모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때에 따라서 부모님이 좀 엉뚱한 어떤 일을 하셔도 또 부모님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막 짜증내거나 뭐 퉁명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이가 들면 사실 이제 귀가 어두워져서 잘 듣지 못하고 또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자녀가 하는 말을 쉽게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상황을 이해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효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이제 그 예시를 들으면서 효행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 고려장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민간에서 부모가 늙어서 봉양하기 힘들게 되면 산에다가 버리는 옳지 못한 이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고려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늙은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서 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아들이 이제 뒤따라 온 거죠. 그 사람은 산에 늙은 아버지를 내려놓고는 뭐 아버님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산에다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지게를 이제 산에다가 버리고 내려올 때쯤 뒤따라오던 어린 자녀가 그 지게를 다시 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그 지게를 왜 지고 오냐라고 했더니 그 지게를 그냥 뒀다가 이 다음에 나도 아버지를 버릴 때 써야 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은 그 아버지는 깊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살아계신 부모를 산에 버리는 이런 풍속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은 아버지를 다시 지게에 지고 내려와서 잘 봉양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려장의 그런 이제 고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행동을 자녀가 그대로 보고 있고 또 그 행동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내가 부모를 버리면 내 자녀도 나를 버릴 것이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녀도 나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효행편 중에서 효행의 당위성과 또는 선순환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효도해야지만 내 자녀가 효도하고 그런 점에서 효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효라고 하는 것이 강요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가정 내에서 자녀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어서 나라의 충성과 화평한 세상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효도의 거시적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려장이라고 하는 옛날 우화를 들어서 부모의 행동이 결국에는 자녀의 모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구체적으로 자주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 또는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또 부모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